여기가 우리 자리라고. 남편 기태가 어이없어 했지만 이미 다른 자리는 없었다. 테이블 옆에는 일회용품이 가득 담긴 박스 3상자가 쌓여 있었고 한 상자는 박스가 반쯤 뜯겨 박스 테이프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방에 등받이 없는 간이 의자만 4개가 덜렁 있었다. 조금 있다 도착한 첫째네 부부도 그 방으로 배정받았다. 예린이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넷은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돌잔치를 지켜봤다. 마치 들키기 싫어 숨겨둔 짐짝처럼.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일평생 벼농사를 지어 오셨던 김미자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손주 돌잔치에서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일장 홍천 강변의 삶. 홍천강이 굽이쳐 흐르는 벌판에서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김미자, 그게 내 이름이다. 올해로 69.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일구며 2 아들을 키워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창문을 열면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간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내 일상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흙대, 등이 굽어지도록 허리를 굽히며 모내기를 하던 날들. 그 모든 게 내 삶이었다. 남편 박기태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되어간다. 그 역시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농부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괭이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고 볏짚을 묶으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 거친 손을 보며 믿음직함을 느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원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 만에 일어나 농사일을 해야 했지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등에 업고 논에 나가 김을 메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다음 날 할 일을 생각했다. 작고 소중한 이 생명체가 나만을 믿고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니 그 아이의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하나까지 얼마나 예쁘던지. 둘째 원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다. 2 아들을 키우며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깨달았다. 특히 원기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다. 형인 원준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원기는 정반대였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 늘 무언가를 부수거나 어디론가 달려가곤 했다.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어린 원기가 논두렁에 앉아 물어보던 게 기억난다. 나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엄마는 내가 무엇이 되든 사랑할게.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 내 아이들이 무엇이 되든 어떤 길을 걷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싶었다. 2장 아들들의 성장. 원준이는 공부를 잘했다.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늘 반 1등을 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 동생을 챙기고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며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다. 엄마, 나는 커서 판사가 되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원준이가 한 말이었다. 나는 그때 속으로 놀랐다. 농촌에서 자란 아이가 판사가 되겠다니.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믿어보고 싶었다. 그래 원준아.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게. 원준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논을 더 늘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내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부모의 고생을 아는지 원준이는 시간 한 토를 금처럼 여기며 공부에 전진했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노라면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해도 우리 부부는 힘들 줄을 몰랐다. 반면 원기는 달랐다. 머리가 좋아 노력에 비해 공부는 그럭저럭 했지만 늘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노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시간이 나면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유흥해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특히 겉멋이 많이 들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 그중 깡시골 사람인 것에 대한 열등감도 컸다. 엄마,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원기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막막했다. 원준이 대학 보내는 것도 벅찬데 둘째까지 유학을 보내달라니. 하지만 남편과 상의해보니 그것도 아이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원기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다. 벼농사만으로는 부족해서 고추, 배추, 무까지 키웠다. 농한기에는 남편이 건설 현장에 일을 나가고 나는 남의 집 일을 도왔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원준이는 기대했던 대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논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내 아들이 판사가 된다니.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았던 내가 키운 아이가 법복을 입는다니. 원기도 미국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언어가 안 통해서 고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미국에 아이를 유학 보내자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다. 외국의 학비는 한국 학비의 3배 이상이었지만 우리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감내했다. 그렇지만 노는 것을 워낙 좋아하던 원기는 공부는 뒷전에. 그곳에서도 술, 파티, 마약에도 손을 대 결국 학업을 마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학 생활을 하며 배운 딱 한 가지, 영어로 한국에 돌아와 영어 강사나마 할 수 있게 되었다. 3장 며느리들의 등장. 원준이가 서지원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다. 같은 동료 판사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겸손하고 예의가 바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 어머님, 원준이가 항상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원이의 이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공부를 많이 한 아이라 그런지 박학다식했고 참 겸손했다. 이 아이라면 우리 원준이와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후에도 지원이는 정말 잘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고 내가 담근 김치며 된장을 싸갈 때마다 어머님이 담그신 게 최고예요 라며 좋아했다. 바쁜 와중에 전화로도 자주 안부를 물었고 종종 어르신들은 문자가 익숙치 않으실 거라며 꾹꾹 눌러 쓴 손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어머님께.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하시죠?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남편과 매일 감사하며 먹고 있어요. 요즘 재판 준비로 둘 다 많이 바쁘긴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어머님 생각을 자주 해요. 어머님의 인자하신 미소는 저희에게 크나큰 마음의 속 보물이랍니다. 곧 찾아뵐게요. 사랑하는 며느리 지원 올림.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우리 큰 며느리가 편지를 또 보냈어. 참 마음씨 고운 아이야.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편지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지원이는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다. 판사 부부도 공무원이라 받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었을 텐데 매달 몇십만 원씩은 봉투에 넣어서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써서 건넸다.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해도 제가 효도하는 거예요. 라며 억지로 두고 갔다. 여행도 자주 갔다. 내가 경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계획을 세워서 온 가족이 함께 2박 3일 여행을 갔다.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방에 걸려 있다. 그때 지원이가 시아버지 어머니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원기의 며느리 슬아는 처음부터 달랐다. 원기가 슬아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이힐을 신고 왔는데 인사도 대충 고개만 까딱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다. 슬아는 대기업에서 일해요. 똑똑한 여자예요. 원기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알고 보니 2년직 전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의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비서였다. 직업은 그렇다 쳐도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뭔가 거만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다. 결혼 전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다. 슬아의 부모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어딘지 모르게 우리를 무시하는 기색이 있었다. 우리 슬아는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슬아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이 상했다.
시골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나 싶었다. 시골에 내려와 살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집까지 얻어줬는데 시골 생활이라니. 사장 갈등의 시작. 원기와 슬아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치러졌다. 우리 부부는 홍천에서 새벽에 출발했는데 차 안에서부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심의 불빛과 빽빽한 건물들을 보며 나는 스스로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 느낌은 더욱 짙어졌다. 슬아 쪽 하객들은 옷부터 차림새에서 도시 사람들 티가 났고 우리 부부는 소박한 복장 탓에 한눈에 차이가 났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과연 나랑 상관없는 세계인가? 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시구나. 슬아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던진 이 한마디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했지만 속에는 분명한 은근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말 한마디가 귓가를 스치면서 내 가슴 한쪽이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당혹감 그리고 어쩐지 초라해진 자신을 동시에 느꼈다. 식장 안에서 이어지는 웃음소리와 환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내 마음 한켠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튀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자책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단순한 결혼식 참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평가받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결혼 후 슬아는 완전히 달라졌다. 연애할 때는 그나마 원기 앞에서라도 예의를 지켰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왔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오는 며느리인데 잘해서 보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잡채, 삼색전, 닭백숙을 만들었다. 잡채는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양파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고기는 살짝 볶아 간장과 참기름으로 정성스럽게 간을 맞췄다. 당면은 물에 충분히 불려 쫄깃하게 만든 뒤 재료와 하나씩 섞어 색과 맛의 조화를 살렸다. 닭백숙은 토종닭을 정성껏 손질하고 무와 대파, 인삼, 마늘을 넣어 푹 끓여 국물의 깊은 맛을 살렸다. 모둠전은 호박, 감자, 깻잎, 김치전까지 여러 가지를 작은 크기로 하나하나 붙여 바삭하고 고소하게 완성했다. 각 접시는 정성을 담아 예쁘게 담았고 며느라가가 먹는 순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색과 향을 신경 썼다. 그런데 며느리는 음식을 보는 순간 코를 찌푸렸다. 어머니, 전 이런 음식 잘 못 먹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서요. 어머님도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GI 수치 높아서 노인네들한테 안 좋대요. 그리고는 가져온 샐러드만 집어 먹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흘린 땀과 정성이 배신당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노인네라니 시부모에게 노인네라고 이야기를 하나? 나는 기가 차서 마치 가슴에 큰 돌덩이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며느리에게는 입에도 못 맞는 짜고 기름진 것에 불과하다니. 다음 날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가져가려 했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전 김치 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은 먹고 싶을 때 마트에서 사서 먹어요. 그게 더 맛있거든요. 슬아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노골적으로 본인의 시부모가 농사 짓는다는 걸 수치스러워했다. 친구들에게는 시댁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시골에 계신다고만 했다고 원기가 말해줬다. 엄마, 슬아가 그러는데 시부모가 농사 짓는다고 말하기 창피하대요. 원기의 이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농사 짓는 게 뭐가 창피하다는 건가? 우리가 흘린 땀으로 저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자랐는데. 오장 손녀의 탄생과 깊어지는 상처. 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비록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손주는 손주니까. 내 핏줄이 이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슬아는 우리를 더욱 멀리했다. 병원에 갈 때도 알려주지 않았고 태교 준비를 할 때도 우리는 완전히 배제됐다. 슬아야, 우리도 손주 준비하는데 뭐 도움을 줄 일이 없을까? 내가 말했더니 슬아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엔 과학적으로 해야 해요.
뭐 또 이상한 거 만들어주시게요? 시골이랑은 많이 달라서요. 또 그 말이었다. 저희는 시골이랑은 달라서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다. 다르다는 건 마치 수준이 안 맞잖아요. 어머님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지세요. 로 들렸다.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손녀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후조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1시간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것도 슬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처음 예린이를 봤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너무 예뻤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내 피가 흐르는 손주였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보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어머니, 아기가 감염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슬아의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슬아의 부모와 친척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6장 돌잔치의 모욕. 예린이 돌잔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였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에게 돌잔치 한다는 소식을 직전까지 알리지를 않았다. 만든지도 몰랐던 초대장은 당연히 받지 못했다. 원기에게 물어보니 요즘엔 가족 중심으로 소규모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슬아 쪽 친척들과 동네 지인들까지 모두 초대장을 금박으로 만들어 싹 돌린 뒤였다. 슬아는 주변인을 모두 적극적으로 초대했다. 우리만 빼고. 원기야, 그래도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원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슬아가 그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아이가 힘들어한대요. 그래도 우리가 예린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데 가야 하지 않겠니? 결국 우리는 돌잔치 당일 잠깐 얼굴만 비치기로 했다. 새벽 5시에 홍천에서 출발해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다. 나는 손주를 맞이하는 할머니로서 체면과 격식을 갖추고 싶어 특별히 한복을 맞춰 입었다. 평소에는 시골 생활에 익숙해 단순한 옷차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며느리 지인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썼다. 한복을 고를 때 색과 무늬, 치마 길이까지 정갈하게 선택했고 머리도 새벽에 출장 메이크업을 불러 올린 머리에 비녀를 꽂고 화장까지 곱게 했다. 장신구도 최대한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골라 매치했다. 할아버지 역시 평소보다 단정한 양복과 넥타이를 갖춰 입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오늘만큼은 손주를 위해 며느리 지인들에게 민망하지 않게 해야지라는 다짐을 되내며 차 안에서 한참 거울을 보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과 불안도 있었다. 혹시 우리 모습 때문에 슬아 쪽 지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위한 날이니 작은 창피조차 감수하고 단정하고 격식을 갖춘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또 우리 둘째 손주의 돌이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참 가득했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았다. 메인홀의 상석에는 슬아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우리 자리는 아예 없었다. 빈자리도 없어서 스태프에게 물어보았다. 여기 제가 예린이 조부모인데 저희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 잠시만요. 스태프는 무전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더니 우리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다.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여기가 우리 자리라고? 남편 기태가 어이없어 했지만 이미 홀에는 남은 자리가 없었다. 테이블 옆에는 일회용품이 가득 담긴 박스 3상자가 있었고 한 상자는 박스가 반쯤 뜯겨 박스 테이프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조명도 메인홀에 반도 안 되는지 어두컴컴했고 테이블에는 등받이 없는 간이 의자만 4개가 덜렁 있었다. 조금 있다 도착한 첫째네 부부도 그 방으로 배정받았다. 예린이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넷은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돌잔치를 지켜봤다. 마치 들키기 싫어 숨겨둔 짐짝처럼. 메인홀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슬아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예린이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진 찍으실래요?
사진사가 우리에게 물어봤지만 슬아가 급히 다가와서 어머, 아버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영상 틀 시간이에요. 라며 사진사를 데리고 가버렸다.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따로 먹어야 했다. 메인 홀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됐지만 우리는 그 구석진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물과 앞접시가 필요했지만 웨이터가 음식만 덜렁 놔두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음료도 없이 다 식은 음식들을 씹어 넘겼다. 무엇보다도 서름이 커 음식 맛도 모르겠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건 돌잔치 영상이었다. 우리는 자리가 없어서 나는 한복을 입은 채로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처럼 복도에 서서 아이의 영상을 지켜봤다. 내가 서 있는 줄 뻔히 알았을 텐데 둘째네 부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왜 저기 나와서 서 있어 거슬릴게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큰 스크린에 예린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는데 처음에는 예린이의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 어릴 때 처음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모습, 공갈적 꼭지를 한 모습, 웃으며 옹알대는 모습. 영상 말미에는 슬아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외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 간 사진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우리가 예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을 텐데. 내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의 눈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 같았다. 돌잔치가 끝나갈 때쯤 손님들 인사를 하고 슬아네 친인척들에게는 돌떡과 선물을 나눠줬다. 우리가 다가가자 어머님 제가 미처 못 챙겼네요. 떡이랑 답례품이 다 떨어졌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야 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차 안에서 남편이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홍천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7장 상처의 깊어짐. 돌잔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날의 굴욕이 떠올랐다. 창고방에 숨겨진 채로 손녀의 돌잔치를 지켜봐야 했던 그 참담함. 용기를 내서 원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기야, 엄마가 서운해서 하는 말인데. 돌잔치 때 우리 좀 많이 속상했다. 엄마, 잔치 치르느라 힘들었는데 수고했다는 말은 못 하세요? 요즘엔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트렌드라니까요. 원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듯한. 그래도 우리도 가족이잖아. 예린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슬아가 너무 소홀하더라.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슬아도 나름 신경 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들과 이야기를 해봤자 벽만 느껴졌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더 슬펐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슬아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이었다. 야호, 나는 돌끝맘. 우리 예린 공주님 첫 돌 축하해요. 이 와중에 딴지거는 시부모는 제정신. 역시 시자는 시금치도 먹으면 안 됨. 그 글 밑에는 슬아의 친구들이 힘내세요. 축하하는 자리에 딴지 건 거 리얼임? 노망 났네, 노망 났어. 같은 댓글을 달아놨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내가 언제 갑질을 했다는 건가?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는 건가? 오히려 나는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그날 밤 나는 원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기야, 슬아가 인터넷에 엄마 욕을 써놨더라. 엄마, 그건 슬아의 자유죠. 그리고 엄마를 특정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자유라고? 시어머니를 모욕하는 게 자유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원기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슬아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이미 완전히 며느리 편이라는 걸. 8장 마지막 대화.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슬아는 예린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어떤 기념일에도 오지 않았다. 내가 자기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불만을 털어놔서 자신을 모욕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아들이 전했다. 모욕? 모욕은 우리가 당한 것이 모욕 아닌가?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슬아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다. 가족끼리 이렇게 반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순수한 이유였다. 슬아와 어렵게 통화가 되었다. 슬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슬아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아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이시애미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좀 여겨줬으면 좋겠어. 내가 예린이 할머니잖아. 그때 슬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말투에 하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제가 가족이라고요? 슬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가족은 저랑 남편이랑 제 아이까지예요.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시죠? 이러시는 거 월권이에요.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키운 아들, 아들의 부인, 내가 사랑하는 손녀인데 가족이 아니라고? 슬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결혼하셨을 때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달라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가 평생 품고 살아온 가족에 대한 정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럼 예린이는? 예린이는 제 딸이에요. 어머님 손녀이긴 하지만 제가 키우고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슬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기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그게 제정신이야? 감히 그게 시부모한테 할 소리야? 당장 원기한테 전화 넣어. 기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여보, 진정해. 나는 남편을 뜯어 말렸다. 진정하라고? 내 며느리가 내 아내를 남이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남편 기태는 둘째네 부부에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 그리고 당신 원기한테도 전해. 둘 다 엎드려 내 앞에서 싹싹 빌기 전까지 내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해. 그래도 원기와 슬아는 콧방귀나 낄까. 나의 자조적인 생각과 한숨이 뒤따랐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장 결별의 시작. 기태의 분노는 생각보다 깊었다. 내가 말렸지만 다음 날 바로 원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기야, 너희 지금 사는 서울 아파트 전셋집 당장 빼라. 원기와 슬아는 결혼 후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을 우리가 도와준 상황이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늦었어. 너희 부모를 우리를 뭘로 보는지 이제 알겠다. 아버지, 슬아가 뭐라고 했는데요? 기태는 슬아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전화기 너머로 원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건 슬아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 표현한 게 아니라 속마음을 말한 거지. 너네 이번 달 전세 만기라 들었다. 당장 이번 달 말까지 보증금 내놓고 너희 명의로 해주기로 한 논밭도 형한테 넘긴다. 아버지, 끝났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기태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 사실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원기가 혼자 찾아왔다. 슬아는 데려오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원기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기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너만 온 거냐? 슬아는 같이 와서 빌기 전까지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아버지, 슬아도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요즘 시대에 시부모를 짐짝 취급해도 된단 말인가? 원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사과했지만 기태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원기야,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소용없어. 슬아가 말했든 우리 이제 남남이야. 그날 이후로 원기는 혼자만 가끔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슬아와 예린이 없는 만남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10장 고립된 시간들. 원기네와 연락이 끊어진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다. 큰아들 원준이네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지원이는 변함없이 잘해줬다. 어머니, 아주버님네랑 안 만나신다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다. 어차피 우리가 남이라는데 뭘. 내가 자조적으로 말하자 지원이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원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돌잔치에서 당한 모욕적인 일 후에 슬아의 SNS 글, 마지막에 들었던 그 말까지. 지원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돌잔치 날 어머님 마음 다치셨을까봐 많이 속상했어요. 게다가 나중에 그런 말까지. 같은 며느리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다. 내가 부덕한 탓이지. 지원아, 너는 달라. 너는 진짜 우리 딸 같아. 내게는 부끄럽고 고맙기만 하구나. 그날 밤 지원이는 원준이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원준이도 동생 원기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원기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어차피 마음이 돌아선 걸 어떻게 하겠냐. 너희끼리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원기는 가끔 혼자 찾아왔지만 예전 같은 정은 없었다. 슬아는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예린이도 마찬가지였다. 11장 예상치 못한 전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원기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고 슬아와 예린이는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원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버지, 죄송한데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웬 돈? 슬아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나는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원기야,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슬아가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슬아는 결국 자기 성질 머리를 이기지 못하고 직장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 우리의 지원도 못 받아 서울 아파트에서 변두리 빌라로 이사했다던데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듯 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둘째 아들은 그랬다. 부모에게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미국 유학을 3년이 넘게 하면서도 그 고마움을 몰라. 흥청망청 유학생들과 유흥만 즐기고는 결국 학교도 중퇴하고 와버렸다. 영어 강사 벌이도 본인의 부족한 지식이 드러나. 학기가 지날수록 수강생이 줄어 지금은 개강하는 반도 많지 않다고 들었다. 원기야, 남이라고 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건 됐다. 우리는 남이니까 그런 도움은 줄 수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기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우리를 무시하다가 돈 필요하면 찾아오고 이 기회에 그 녀석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내 아들이 어려워하는데. 12장 세월의 변화. 그 후로 또 몇 년이 흘렀다. 원기에게서는 가끔씩만 안부 전화가 왔다. 슬아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고 들었다. 빌라 전세도 월세로 돌렸다고. 예린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렸다. 우리는 이제 점점 농사일이 힘들어졌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 기태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이제 그만 농사일 정리할까? 어느 날 기태가 말했다. 그래야겠어. 나이가 나이인데. 우리는 논밭을 정리하기로 했다. 평생 일군 이 땅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땅이 있는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시골 땅이라고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된 거였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와서 말했다. 사장님, 이 땅 지금 팔면 평당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평생 일군 그 땅이 그렇게 비싸다니. 정말입니까? 네, 개발 호재 때문에 땅값이 200배 이상 뛰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본 순간 눈앞의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원래 팔래야 팔리지도 않던 시골 땅이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땅을 팔면 토지보상금 등등 각종 혜택이 더해져 630억 원이 넘는 돈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손끝이 덜덜 떨리며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다. 그런데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여보, 이게 진짜야? 기태도 얼떨떨한 얼굴로 계산기를 들여다보았다. 두 눈이 커진 채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평생 땀 흘리며 모내기를 하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해봤자 얼마 남지 않는 수입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눈앞에는 상상도 못했던 액수가 적혀 있었다. 나는 갑자기 목이 꽉 메어왔다. 한평생 허리 굽혀 일만 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마다 소죽을 끓이고 추운 겨울에도 장터에 나가 채소를 팔던 기억, 그리고 그때마다 빠듯하게 아껴 써야 했던 생활비. 그런데 이제 그 고단한 세월이 보상이라도 받듯 단번에 황금빛으로 바뀐 것 같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돈이 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믿기지 않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일인지 처음 알았다. 기태도 아무 말 못하고 내 손만 덥석 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떨림이 우리가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실감케 했다. 마치 평생 허기졌던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듯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나왔다. 하늘이 이런 날도 주시는구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이 기적 같은 현실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산기를 다시 꼭 움켜쥐었다. 13장 벼락부자의 선택. 땅을 판 돈으로 우리는 갑자기 부자가 됐다. 63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원준이가 달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지원이도 함께 왔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해줬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좀 편해지겠다. 우리는 130억으로 홍천 시내에 작은 빌딩을 샀다. 임대 수익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이었다. 나머지 500억은 상속세를 대비해 미리미리 원준이네에게 조금씩 증여하기로 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원준이가 당황했다. 받아라. 너는 그동안 우리에게 잘해줬잖아. 지원이도 그렇고. 지원이가 울먹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뭘 했다고. 많이 했지. 마음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러던 와중 원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식을 벌써 들은 모양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고맙다. 잠시 뜸을 들이던 원기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기대와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혹시 저희도 나는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다. 그 저희도라는 말에 담긴 속내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너희도 뭐? 수화기 너머에서 원기가 잠시 머뭇거렸다가 결국 본심을 꺼냈다. 저희도 가족인데 형한테 증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가족인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작 부모로서 함께할 때는 외면하더니 돈 냄새가 나자 가장 먼저 달려오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원기야, 너희 부부는 우리를 남이라고 했잖아. 말을 내뱉는 순간 그때 받았던 모멸감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쓰렸다.
수화기 너머의 원기는 당황한 듯 급히 말을 이었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남은 그런 걸 나눠주지 않아. 가족끼리만 그런 거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원기의 숨소리가 묘하게 떨리는 게 전해졌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도 내 마음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러 번의 실망 끝에 굳어진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 늦었다.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다. 분명 기쁜 날인데도 씁쓸함이 진하게 밀려왔다. 14장 새로운 삶. 돈이 생기고 나니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돈 걱정도 없었다. 기태와 나는 그동안 못 해본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제주도, 부산, 경주.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다녔다. 여보, 우리 크루즈 여행도 한번 가볼까? 크루즈? 그게 뭐야? 배 타고 여행하는 거래. TV에서 봤는데 좋더라.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배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미자야,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 꿈에도 몰랐지. 크루즈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다. 그들 대부분이 우리와 비슷한 연배의 부부들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준이와 지원이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이제는 우리가 용돈을 줄 형편이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챙겨왔다. 나는 아이들의 용돈은 밭대 그 2배씩의 봉투를 따로 챙겨줬다. 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어머니, 저희가 드려야 할 입장인데. 뭔 소리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지원이는 여전히 손편지를 보내왔고 김치를 가져갈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다. 15장 원기의 후회. 원기는 그 후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당하고 나서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원기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예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 남편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손녀를 그리워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예린이만 데리고 와라. 그게 슬아가 같이 온다고 해서요. 그럼 안 된다. 아버지, 끝이야. 남편 기태는 단호했다. 슬아는 우리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몇 개월 후 원기가 혼자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슬아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네, 그때 어머니한테 한 말들. 정말 잘못된 말이었다고 해요. 슬아가 정말 반성했을까? 나는 의심스러웠다. 그럼 슬아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그게 슬아가 아직 어머니 앞에 서기가 창피하다고 해서요. 슬아가 마음이 약해요. 창피하다고? 마음이 약하다고? 본인은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으니 남들은 자기에게 잘해야 하고 본인이 남에게 상처 줄 때는 마음이 강해지냐? 나는 코웃음을 쳤다. 돈이 걸린 일이니까 창피한 거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와서 사과했을 것이다. 원기야, 솔직히 말해라. 슬아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원기가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답이었다. 아직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건 아니에요. 됐다. 이제 그만 가거라. 16장 진실한 관계의 의미.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혈연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지원이는 내 친자식보다도 나을 때가 있었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가 외로울 때 전화를 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반면 슬아도 며느리였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이었다. 여보, 우리가 틀렸을까? 어느 날 기태가 물었다. 뭐가? 원기네를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정말 우리가 너무했을까?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를 남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원기는 우리 아들인데. 원기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내가 우리를 하대하고 모욕을 줄 때 더 기고만장해서 막지 않았잖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의 모욕을 잊을 수는 없다. 17장 예린이에 대한 그리움. 그래도 예린이만은 그리웠다. 내 핏줄이고 죄 없는 아이니까. 하지만 슬아가 있는 한 예린이를 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서울 나들이를 갔을 때 원기네 집 근처에서 예린이를 봤다. 슬아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예린이는 많이 컸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다. 나는 멀리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 예쁘게 잘 자랐다. 원기를 닮았는지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선명했다. 슬아가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예린이를 혼내고 있었다. 예린아, 그런 거 사면 안 돼. 몸에 안 좋아. 예린이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자 슬아가 더 큰 소리로 꾸짖었다. 말 안 들으면 집에 가버린다. 이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내가 키웠다면 예린이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예린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 같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 예린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슬아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굳어졌다. 예린아, 빨리 와. 슬아가 예린이 손을 잡아 끌었다. 예린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슬아가 더 세게 끌어당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18장 원기의 마지막 시도. 작년 겨울 원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말 간절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뭘? 슬아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나는 의외였다. 슬아가 정말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정말? 네,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기태가 나를 쳐다봤다. 나도 잠시 망설였다. 정말 슬아가 마음을 바꾼 걸까? 그럼 언제? 이번 주말에 슬아랑 예린이랑 함께 오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같이 오너라. 원기야,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가진 땅 판 돈은 이미 다 정리됐어. 네, 전에 말했듯이 큰아들 원준이에게 세금까지 다 내고 증여 절차를 마쳤거든.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난 일이다. 원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세무사랑 다 상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지. 이제 우리 손에 남은 건 빌딩 하나뿐이고 그것도 원준이한테 상속될 예정이야. 나는 원기의 반응을 지켜봤다. 과연 이 말을 듣고도 사과하러 오겠다고 할까? 네, 원기가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뭐? 아니에요. 주말에 올게요. 올 건데 자세한 일정은 다시 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시였다. 돈이 이미 정리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다. 원기야, 네, 너도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원기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이 이미 다른 데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고? 원기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역시나 그 주 주말에 오겠다던 원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슬아가 사과하고 싶다던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 19장 진실이 드러나다. 결국 원기는 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연락도 뚝 끊겼다. 새해 인사 전화도 없었고 명절 연락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그들이 말하던 가족이니 사관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오직 돈 때문이었다는 걸. 여보, 역시 우리가 맞았어. 기태가 씁쓸하게 말했다. 응,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지. 나는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원기와 슬아의 진짜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거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 미자야, 너희 둘째가 참 못됐더라. 돈 있을 때만 연락하고. 그러게요. 돈 떨어졌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하네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으니까. 반면 원준이와 지원이는 변함없었다. 우리에게 큰 재산이 없어도 있어도 똑같이 대해줬다. 어머니, 아주버님이랑 동서랑 연락 안 하신다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다. 오히려 이제 편해. 정말이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 지원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마음으로 맺어진 며느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돈만 아는 자식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20장 새로운 평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다. 원기에게서는 정말로 연락이 없었다.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추석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눈치 보며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예린이만은 가끔 그리웠다. 하지만 그 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됐을 텐데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대신 원준이의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원준이와 지원이는 아들, 딸 하나씩 두었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손주 같았다. 할머니, 우리 언제 또 크루즈 여행 가요? 할머니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행복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 21장 마지막 깨달음. 지금 나는 75이다. 남편 기태도 78이 됐다. 우리는 홍천의 작은 빌딩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가끔 원준이네가 용돈까지 가져다 준다. 물론 받지 않지만 그 마음이 고맙다. 요즘도 가끔 여행을 다닌다. 국내 여행부터 해외여행까지. 젊었을 때 못 해본 걸 다 하고 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지? 어제 기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 복 받았어. 정말로 그렇다. 돈도 생겼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다. 원기가 가끔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으니까. 예린이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22장 편지. 최근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다. 예린이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다.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 예린이에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가족사 조사 숙제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별로 말해주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을 쌀을 기르는 거잖아요.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편지로만 드려요. 혹시 답장 써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언젠가는 꼭 보고 싶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녀 예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동안 나를 궁금해했구나. 나는 바로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예린이에게 할머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서 정말 기뻐.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홍천에서 벼농사를 지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 내가 농사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할머니는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항상 사랑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와 진짜 할머니 손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23장 현재 그리고 미래. 지금 나는 정말 평화롭다. 매일 아침 홍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농사일 때문에 바빴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원준이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 지원이는 여전히 손편지를 보내고 김치를 가져갈 때마다 감사하다고 한다. 손주들도 방학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다. 이게 진짜 가족이다. 혈연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원기는 아직도 연락이 없다. 이제 3년째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그 아이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슬아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시대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를 남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우리에게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원기는 계속 우리와 연락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다. 돈이 없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했을 테니까. 하지만 돈이 생기고 나서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나름 다행이다. 24장 인생의 교훈.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이다. 말로는 누구든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심이 드러난다. 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불편한 존재였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다. 돈이 생겼을 때만 잠깐 필요한 존재였을 뿐. 반면 지원이는 달랐다. 우리에게 돈이 있든 없든 늘 진심으로 대해줬다. 그 아이에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 슬아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슬아는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에필로그 진정한 가족. 몇 달 전 지원이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정말 기뻤다. 또 하나의 손주가 생기는 거니까. 어머니, 이번에도 태교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지원이 태교 잘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지원이의 첫째, 둘째 때도 내가 태교를 도왔다. 음식 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곁에서 걱정해주고. 그게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슬아가 예린이를 임신했을 때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배제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내게는 진짜 며느리가 있으니까. 진짜 손주들이 있으니까. 며칠 전 원준이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물려받은 재산 잘 관리해서 나중에 다시 어머님께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그건 너희 것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저희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지금 내 나이 76.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고부 갈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모두 슬픈 일들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혈연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걸. 원기와 슬아는 내 가족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원준이와 지원이는 진짜 내 가족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홍천강이 굽이쳐 흐르듯 인생도 굽이쳐 흐른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하지만 결국 흘러가는 것이다. 지금 나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았다.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이제 예린이가 성인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건강하게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진짜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것이다. 지원이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 진짜 손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또 얼마나 기쁠까. 홍천 강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70년 넘게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다. 나는 이제 진심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돌잔치에서의 서름은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양쪽 다 크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라디오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